인도분 WTI는 2주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IMF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적합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시기 또한 IMF와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습니다. 북측의 10일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오늘부터 경의선 육로 통행이 정상화됩니다. 각각 3차례로 제한됐던 방북과 귀환 횟수가 모두 4배 정도 늘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인아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결국 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발 급락 때문이었는데요. 다우가 0.5% 정도 밀려서 9,49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모두 2,000선, 1,000선을 지키긴 했지만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주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차익 실현 권고가 나왔고 투자 의견 강등도 각각 종목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심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이 이제 상품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역시나 다우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발 역시나 중국발 악재 때문에 뉴욕이 또 하락을 했어요. 중국의 영향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의 영향을 좀 다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미 증시가 세계 증시를 주도했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중국의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원자재 및 다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5% 하락한 9,496.2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97% 하락한 2,009.06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5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5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일 이평선이 있는 9,400선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추세를 훼손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 PMI 구매자 지수가 크게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표의 영향보다는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내내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다시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9,500선 언저리 부근에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우가 0.5% 정도 밀리면서 끝이 났지만 그나마 그것도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었군요. 자, 일단은 중국 증시 급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관련해서 원자재 에너지주의 움직임도 좋지 못했어요.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약세를 띠고 있고 원자재 가격 또한 선물 가격 또한 지금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 또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에 3%, 구리 업체인 메코란 같은 경우에도 4%대 하락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NDCA라는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버블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까지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약세의 힘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먼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8월 달 내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3,400선 내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2,500선 내 부분까지 하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채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인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보았을 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주봉 차트 지금 이러한 추세선을 지었을 때 120일 이평선을 지금 뚫지 못하면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20일 이평선을 어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60일 이평선이 있는 2,500선까지 하락할 여지는 남겨두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국, 미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비관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 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 중국 정부에서 만약 이 정도의 급락을 했을 경우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 하락은 2500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보시고 만약 2500선을 지지를 받았을 경우 미국 증시 또한 다시금 강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6.7% 정도 밀려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 2667로 끝이 났었는데 이것이 뭐 2000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2500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주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고요. 또 다른 섹터인 금융주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수의 상승을 계속 견인했던 것은 이제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전문기관인 배런스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금융주의 업종에 대해서 목표가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IG 같은 경우 지금 8월 달에 지금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CT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연초에 1불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불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주들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은 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강등하는 모습과 시티그룹의 차익 실현 권고 등 이러한 것들이 금융주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페니맥 그리고 프레디맥이라는 모기지 관련 업체들 또한 투기적 주가 급등이라는 평가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약세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중에서도 하나를 조금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 정부에서 지금 네이키드 쇼셀링 즉 이제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지금 막는 규제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매도가 나올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크게 급락은 조금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급락이 없는 경우에 조금은 자율 하락세로 인해서 추가 하락 여지는 남아있겠지만 큰 급락보다는 급락 이후에 다시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불붙은 금융주 랠리를 통해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과열 신호를 읽을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간밤에는 이렇게 금융주가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한편 지표는 또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져요. 시카고 제조업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개선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히 호재로는 작용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지금 크게 좋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발 악재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표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주요 지표의 발표가 크게 많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주요 지표들, 약세 주요 지표들 중에서 오늘 밤에 발표 있는 ISM 지수 그리고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계속적인 지표가 호재로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이번 주는 간망세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 지수가 연초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폭의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충격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 50을 기록을 하면서 기준점이 되는 5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이러한 것들이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지금은 한 단계 좀 접어두고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먼저 매도 후 간망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커졌던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M&A 재료 관련해서 또 종목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또 다른 곳을 인수했다라고요? 예, 지금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계속적인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벨 인베스트라는 이제 마벨 인베스트가 월트 디즈니에 인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마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엑스맨 이러한 여러 가지 캐릭터 그리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회사였기 영화를 갖고 있는 이런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디즈니가 인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마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5%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하락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BJ 서비스는 이제 베이커 휴즈에 인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의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커 휴즈에서
BJ 서비스를 15% 높은 주가로 공개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던 거로 보였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오늘 장에서도 소폭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요, 아직까지 출구 전략은 이르다, 시기상조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가장되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출구 전략이 나오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급한 출구 전략이 나왔을 경우 다시금 시장이 다시금 위축 국면으로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의 8월 시카고 PMI 지수가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였는데요. 예상보다 개선된 50을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오늘 밤 더더구나 이 ISM 제조업 지수 결과 발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오늘 밤 주요 일정도 좀 챙겨주시죠.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지표 이제 이번 주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미 잠정 주택 판매 등이 발표가 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매달 400여 기업을 상대로 고용과 생산, 신규 주문, 공급, 출하 등 이러한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지수화한 기준이 되는 이제 지수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조사치가 50.1로 나타나면서 ISM 제조업 지수 또한 기준점이 되는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장에서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강세장의 움직임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또한 조사치가 1.6%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판매 또한 조금은 회복세로 계속적인 회복세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8월 자동차 판매 지수 또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고차 보상제도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8월달 자동차 판매 지수보다는 더욱더 9월달 그리고 10월달의 전망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가 됐던 시카고의 PMI 지수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모두 제조업 관련해서는 개선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국장이 열리게 되면요. 중국 쪽에서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잘 챙겨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 안 볼 수가 없는데 4% 가까이나 급락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70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이 지금 이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영향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장이 열리는 미 증시가 상승을 했을 경우 70불을 다시금 또 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영국은 휴장했지만 유럽도 일제 중국발 악재 못 이기고 프랑스와 독일이 모두 1% 조금 못 되는 하락을 보였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와대 조직 인사 개편이 있었죠. 정책실장이 새롭게 생겼고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도 신설이 됐는데 이제는 뭐 2실장 8수석 체제로 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또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는 이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이 정무수석에는 이제 박형준 홍보기획관 임명이 됐고요. 또 민정수석에는 권재진 서울고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대변인실과 또 홍보기획관실을 통합해서 출범하는 이번에 초대 홍보수석에는 이동관 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동관 신임 홍보수석은 어제 이제 정리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청와대 개편은 이 집권 후반기에 이 국내 환경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직과 기능 등의 시스템 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이 겸임하게 된 게 무엇보다도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또 김성원 외교안보 수석, 또 박재환 국정기획수석은 일단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의 대변인에는 이 박선규 언론 2 대변인과 또 김은혜 부대변인이 공동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정무특보와 IT특보에는 각각 맹영규 정무수석과 또 오해석 경원대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이 됐고요. 또 경제특보에는 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또 임명이 됐고, 과학기술특보에는 이연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1년 2개월 만에 지금 청와대 참모진 얼굴도 바꾸고 조직 개편도 했는데 아마도 이 정도 규모면은 이명박 정부 지금 출범 이후에 최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뭐 정무 기능은 조금 보완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는 인물 교체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까지 감안을 하면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사가 단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이 중도 실현과 또 친서민 소통가와 정치개혁 등 이른바 이 근원적인 처방 추진에 필요한 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번 청와대 인사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또 인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른바 이제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측근 인선들이 전진적으로 또 아주 최일선에 배치됐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또 이번 인사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보수를 과거보다 대폭 늘려서 이 각 부문 수석들이 하기 어려운 임무에 대한 이 보완 및 자문 역할을 또 맡긴 것 역시 이번 인사의 또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새로 부활된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또 인사기획관, 홍보수석 같은 기능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참여정부 때 하나같이 있었던 기능들인데 네. 이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직제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정부 또 그전 정부 시스템의 또 효율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모습들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뭐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 뭐 과거의 정부에 있어서도 이제 좀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뭐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했다. 이러한 점을 밝힌 점이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산업계 소식 좀 들어보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2차 전지 분야에서요. 우리 기업이 일본을 지금 누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정도가 2차 전지 대표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2차 전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국내 양대 업체죠. 삼성 SDI와 LG화학 이 두 업체가 지난 2,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좀 뭐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이 뭐 하이브리드 차나 또 휴대폰 등의 보통 이제 2차 전지, 우리는 흔히 충전지로 알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한번 쓰고 버리는 이제 기존 전지와는 달리 좀 충전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이 조사기관 일본 IIT에서 최근 내놓은 2, 4분기 점유율을 보면은요. 이제 1위 산요와 2위 삼성 SDI, 3위 LG화학, 4위 소니 순으로 있는데요. 이 삼성과 LG의 통합 점유율이 26.4%를 기록을 하고요. 일본의 점유율이 32%, 이게 바로 1, 4분기 시점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이 훨씬 더 높았고요. 뭐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일본이 높았습니다. 이게 근데 갑자기 역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2분기 들어서 한국 점유율이 32%를
점유율을 보였고요. 일본 점유율이 31.4%를 보이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일본을 좀 미세한 격차로나마 따라잡은 점이 아주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라든가 LCD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진출한 감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2차 전지 분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열심히 따라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좀 성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과연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자리를 넣고 이제 일본 업체들과 앞으로 치열한 각출전이 향후 몇 년간 펼치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측이 지배적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일본의 독주 체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91년에 이제 산요와 소니가 각각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선두 업체인 LG화학이 99년에 뛰어들었고요. 또 삼성 SDI가 2000년에 뛰어들면 사실 격차가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불과 또 이 10년 만에 다시 한번 이쪽 일본의 아성을 따라잡았다는 측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측면이 있겠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제 지난 10년간이 반도체와 LCD가 한국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차세대 10년 동안은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또 반가운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연평균 14%씩 성장을 해서 앞으로 2015년에는 약 2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또 2020년 같은 경우 향후 이제 500억 달러까지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점에 있어서 좀 앞으로 큰 점유율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반가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마치 삼성전자처럼 LG화학이 LG전자처럼 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죠. 광공업 생산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광공업 생산이 10개월 만에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처음으로 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예측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통계청이 이제 어제 내놓은 이 7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7% 상승해서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1.9% 이후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광공업 생산은 또 전월 대비로도 2% 상승을 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 선행 지표도 일제히 상승돼서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선행 지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1.5% 상승을 해서 7개월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있다는 점 한번 좀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요. 이 소비재 판매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세제 지원 축소로 전월 대비해서 1.6%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설비 투자 역시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 전월 대비해서 11.6%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현재 이제 제조업 수출 등에서 여전히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 이 서비스업과 소비 등 이른바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침체 일로를 좀 걷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의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한마디로 이제 좀 경기 회복이 좀 우리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5% 밀려서 9,496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6%대 급락으로 마감이 된 중국발 악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핵심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에서 상품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주도 차익 실현 권고 그리고 투자 의견 강등 등의 소식이 나오면서 모두 다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ISM 제조업 지수 시카고 지역의 경기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그나마 좋았다라는 것이 장 막판 낙폭을 줄였는데요. 국제유가는 4% 가까이 급락을 해 배럴당 70달러를 2주 만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